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입니다. 오늘은 또 특별한 분을 저희 초대석에 모셨는데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미중 관계 또 뭐 중국 이슈 저희가 궁금한 거 기존의 방송에서 못다한 그런 이야기를 오늘 좀 속 깊게 할 겁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사실은 뭐 방송에서 자주 뵙지만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는 게 많은데 오늘은 좀 편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내년 그 글로벌 이슈 가운데 큰 게 또 미국 대선입니다. 그죠? 미국 대선이 이제 1년 정도 남겨둔 상황인데 야, 바이든하고 트럼프랑 또 한번 붙는 거예요? 지금 봐가지고는 리턴 매치가 성사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뭐 저도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네. 미국 대선을 보면은 지금처럼 가장 그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많은 그 후보들이 나와서 선거를 치르는 경우도 처음인데요. 그 중에 한 사람 어차피 돼야 되는데 글쎄 어쨌든 말입니다. 바이든이 현직이니까 유리한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나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10월 달에 로이터하고 입소스가 조사한 바에 네. 따르면은 예. 바이든의 대통령의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뭐 그림에서 보이시는 예. 것처럼 전혀 지금 올라갈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는데요. 네. 뭐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딱 경제 문제만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표를 찍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가장 그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중남미 이민자들이 많이 몰려오면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아, 그런 건 이제 트럼프가 무식하게 막 사실 제재를 예.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구나. 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네. 범죄가 좀 많이 증가를 예, 하고 있고요. 그렇죠. 특히 마약 사범들에 의한 범죄가 끝없이 늘어나는데 네. 바이든 대통령 때 이상할 정도로 마약에 대해서 유화적인 제스처였고요. 네. 대마초 같은 경우는 합법화된 주가 지금 전체 다른 주보다 더 많은 상황이고요. 최근에 무슨 신종 뭐더라 그 중국 쪽에서 뭐 흘러간다라고 뭐 이슈가 또 크게 되더라고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물가 상승이 미국 서민들이 느끼는 거는 진짜 빙산의 일각인데요. 네. 뭐 2019년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지난 10월 달에 물가를 보니까 우유 같은 경우에는 무려 29%가 올랐습니다. 네.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유제품을 많이 먹기 때문에 우유 가격에 연동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휘발유 가격 같은 경우에는 무려 46%나 치솟았습니다. 그게 사실 뭐 바이든의 잘못은 아닌데 뭐 전쟁 나고 물가 올라서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그죠? 근데 피부로 그 집권 당시에 이 정도 올랐으면 네. 유통 물가라든지 서비스와 관련된 가격도 또 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현재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선을 치러질 가능성이 큰데 미국인들이 그 중에서도 바이든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나이라고 합니다. 고령이라는 거죠. 네, 네. 내년도에 대선이 확정이 됐을 경우에는 임기 시작하자마자 82살에 시작을 네. 하고요. 그리고 임기가 마칠 때면은 86살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근데 대통령직이라는 게 어느 정도 스트레스 강도가 센 거 아니 그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업무 중에서 쓰러져서 네.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바이든 나이상으로는 언제 치매가 걸릴지 모르는 상태라는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후보를 교체해야 되는데 후보를 교체하기 위한 작업들이 들어간다면은 바이든이 대선과 관련해서 자신은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되는데 되죠, 그렇죠. 뭐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순간 바로 레임덕에 빠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에펙 정상회담이 다음 주 11일서부터 네. 17일간 열리는데 당장 10도 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겠네요. 네, 네. 우크라이나하고 이스라엘 전쟁도 이상하게 또 흘러갈 수가 있고요. 그렇겠네요. 예. 이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녹색 사업이라든지 인프라 투자 사업도 전부 중단될 위기에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바이든 입장에서는 대선과 관련해서는 자의반 타의반 예. 뭐 닷을 올리고 돛을 달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또 아주 이 연구가 가능한 인물이 또 트럼프인데 그죠? 야, 정말 미국 대통령을 하면서 그렇게 정말 아나무인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죠? 의회까지 쳐들어가고 이랬는데도 보면 지금 이제 또 뭐 법률적으로도 펜딩된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공화당 내에서 인기는 1위야.
야, 미국인들도 성대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인기가 좋아요? 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요. 네. 공화당 안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은 무려 58%까지 치솟았고요. 예. 2인 그 플로리다 주지사인 디센티스 같은 경우에는 29%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46% 따따블 정도가 되고 있다는 거죠. 네. 법원 기소와 동시에 미국 유권자들이 바이든 쪽으로 지금 많이 쏠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현재 그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을 보면은 45대 45 아주 팽팽하게 지금 네. 선거전이 치러지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그 트럼프의 가장 큰 약점은 내년 봄부터 4개의 형사 사건과 관련된 재판이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네. 현재 이 그 그림을 밑에 그림을 보시면요. 예. 이 4개의 사건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뉴욕주에서 자기의 성추행과 관련된 입막음 사건 사건이겠죠. 이게 이제 네. 회계 조작하고 관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뉴욕 지방법원 소속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자신이 연방 정부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유죄가 선고되면은 현재 의회 같은 경우는 탄핵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6월 8일에 시작되는 대통령 그 퇴임 후에 기밀 유출 사건은 네. 마이미의 그 지방 법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연방 정부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자신이 셀프 사면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퇴임을 앞두고서 의회 난입 난입 사건, 사건이 네. 있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도 워싱턴 DC 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는데 이것도 그 현재 그 연방정부 사건이기 때문에 셀프 사면이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는 대선 결과에 불복해서 선거 조작하려던 사건이 있었는데 네. 이것은 그 지방정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뭐 이거는 그 자신 능력 밖에 그 셀프 사면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현재 그 한 개 그 민사 소송이 걸려져 있는데요. 이 민사 소송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3개월 안에 판결이 난다는 겁니다.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판결이 조금이라도 유죄가 되면은 2억 5천만 달러에 대한 벌금이 부과되게 되고요. 또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패밀리 사업을 뉴욕주 안에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력 사업이 뉴욕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또한 트럼프 타워도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걸리는 거고 그리고 이 소송에 몰입하다 보면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여기에 시간적으로 대선도 같이 치료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안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네. 민주당 지지자들은 당연히 트럼프가 유죄라는 사람들이 거의 90%고요. 네. 또 공화당 안에서는 뭐 대개 트라고 하죠. 머리가 터져도 트럼프라는 사람이 네. 60%가 이상이 되지만 네. 상황에 따라서는 바뀔 수 있는 사람이 14%, 21%니까 네. 30% 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무당파하고 민주당 지지자하고 합치면은 언제든지 역전이 가능한 상황이 지금인데요. 이 때문에 현재 미국의 배팅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디센티스가 그 출마 선언을 할 때는 1위였지만 현재는 트럼프가 배팅 도박사들 입장에서는 네. 확률 1위라고 합니다. 참 미국도 불가사의해요. 네. 정치는 알 수 없고 그러면 미국에서 이렇게 현직과 전직이 맞붙은 사례가 있는지 그럴 경우는 누가 유리할까요? 네, 미국에서는 리턴 매치가 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역사상 6번 정도 있고요. 예. 가장 최근에는 아이젠 하워드 저기 공화당 현직 대통령하고 민주당 후보인 스티븐슨이 2번 붙었는데 네. 2번 다 아이젠 하워가 이긴 적이 있었고요. 네. 일반적으로 재선거가 치러졌을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이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공이라든지 보안과 관련된 교통 편의시설을 엄청나게 받을 수가 있고요. 뭐 통신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좀 많이 받고 또 언론이 집중 취재를 하기 때문에 정치 후원금 짭짤하게 돈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치러진 그 현직 그 대선에서 재선에 실패했던 사람들을 보면 지미 카터라든지 아버지 조시 W 부시라든지 트럼프 3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현재 40%지만 민주당 유권자들 사이에서 보면 70%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선에서 승리를 했죠. 여기에다가 2022년 대선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이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선전을 하면서
하원에서는 조금밖에 안 바뀌었고 그리고 상원은 그대로 다수당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현재 민주당 안에서는 트럼프의 대항마로 내세울 사람은 여전히 바이든밖에 없다는 거고요. 근데 다만 이제 고령이 문제가 되면서 네. 미국 유권자들이 가장 의식하는 부분이 뭐 치매라든지 갑작스러운 사망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카멜라 해리슨 부통령이 임기를 받게 되는데 네. 카멜라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 안에서도 지지율이 상당히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약간 때문에 뭐 정통 흑인은 아니잖아요. 예. 저 백인이 아니고 약간 그러니까 그죠? 예. 그리고 또 그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예스냐 노냐 그 정책과 관련해서 네. 약간 그 무지개 색깔을 띠고 있다는 점이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래도 대선이 지금 현재 치러진다면은 트럼프가 조금 유리한 국면을 흐르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대선 과정이 전체 득표로 따지는 게 아니라 주별로 따지고 선거인단으로 따지고. 네, 그리고 예. 스윙 스테이트라고 해서 6개 주죠. 네. 애리조나, 플로리다, 미시간,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인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 중에 4군데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됐는데 이번에도 이 스윙 스테이트가 좌우를 하기 때문에 이 스윙 스테이트에서의 상대방의 비방이라든지 그리고 감정적인 그 대립이 좀 격화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후보들 간에 이제 경쟁이 상당히 좀 치열하게 선거전이 치러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아직 뭐 1년이 남아 있고 또 트럼프의 이 법정 공방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변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우리는 이제 투자자들 항상 시나리오를 세우니까요. 트럼프가 되겠어? 이거보다도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죠? 될 가능성 아닐.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다시 재집권을 한다고 하면 어떤 그런 정책을 쓸까? 뭐 지금은 아직 그런 공약 이런 거를 뭐 내놓을 단계는 아닌가요? 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그 트럼프 같은 경우는 선거 공약과 관련해서는 아직 제출하지는 않고 예. 있고요. 말하지도 않고 있는데 슬로건을 보면은 대충 무슨 정책을 쓸 건가 예. 대충 감이 옵니다. 오래된 좋은 미국을 다시 되찾자는 이야기인데요. 미국인들 중에서는 지난 1기 트럼프 당시에는 저소득 백인들이 그 그렇죠. 트럼프를 네. 상당히 지원을 했습니다. 블루칼라들 이런 사람들. 근데 예. 최근 들어와서 조금 달라졌는데요. 중산층에서 조금 밀리고 있는 사람들이 트럼프를 열성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예전 같으면은 그 백인들 중에서도 중산층, 그다음에 고등학교 이상 학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만 일하면 돈을 벌 수 있고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살기 어렵다, 팍팍하다. 네. 그리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산업 구조 변화에 이 백인들이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이민자들이 더 대처를 잘하고 정부의 그 복리후생이라든지 각종 서비스를 받고 있는 흑인들이 이런 쪽에 그 우세를 보여주니까 네. 백인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꼈다고 하면서 선거전이 팽팽히 진행되는 거고요. 이 때문에 앞으로 미국인들 그다음에 블루칼라들을 잡기 위해서 메이크 업 아메리칸 그레이트 어게인 마가라는 슬로건을 다시 이제 꺼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그 중산층들을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경우에는 300개 이상의 연방 정부의 행정 기구나 조직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대통령 힘으로 300개 조직을 장들을 교체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런 그 장들을 교체해서 2기 때는 거대 중앙 집권적인 권한을 백악관이 가져가겠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석탄과 그리고 석탄 채굴 그리고 석유나 가스 산업과 관련된 시추를 좀 더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환경보호청을 폐지시킨다든지 아예 조직을 아예 축소시키고 네. 또 교육부 조직도 축소시키겠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각 부처에 4,000명에 가까운 임명직 고위 관리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실사를 해가지고 트럼프의 지지 세력이 아니면은 교체해 버리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장들이 교체가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5만 명 정도 되는 공직자라든지 스태프들이 한꺼번에 교체가 되게 되는데요. 예. 그렇게 되면 미국
사회 자체가 극보수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뿐만 아니라 법무부도 이제 수사 기능을 크게 축소시켜서 트럼프의 정치적 보복을 했던 이런 법무부에 대해서는 칼날을 들이대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가 된다면은 미국 안에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사정 칼날에 중국도 숙청 작업이 대단한데 여기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뭐 머리 아픈 사람이 많죠. 미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의 관계도 동맹이고 나발이고 뭐 미국 우선주의로 간 거잖아요. 뭐 유럽에 가서도 그렇고 그렇죠. 뭐 일본, 한국 다 마치 우리도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우리나라에 미치는 뭐 대북 관계라든지 통상이라든지 뭐 무역이라든지 뭐 어떤 게 또 영향을 미칠까요? 당장 트럼프의 정치 자금을 대주는 쪽이 자원 회사들입니다. 네. 석탄 회사들이라든지 석유 회사들, 전통 에너지 이런 쪽이요. 네, 그렇죠. 네, 가스 네. 산업들. 그래서 이쪽을 키우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유주들이라든지 네. 그 해외 수출 관련 자원주들이 우리 증시에서도 움직일 거고요. 녹색 산업과 관련된 지원을 대폭 감소시키겠다고 아예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전기 자동차라든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이 엄청난 태풍을 몰고 왔는데요. 제 주변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똘똘한 그 전기 자동차 배터리 회사에 투자를 해가지고 뭐 20배, 40배 벌은 친구들도 있는데요. 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 그 주시장의 테마주들과 관련해서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뭐 전기차 관련주들이 좀 충격을 좀 빠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자유무역도 이제 제동이 걸릴 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 관세를 대폭 올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외교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지원을 앞으로 대폭 축소를 하겠다는 그렇겠죠. 겁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하고는 바로 휴전협정에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네. 유럽 각국들하고도 이제 갈등 관계가 들어가는 거고요. 네. 동북아에도 또 문제가 됩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전에는 무력 침공 시에 좀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했는데 군사 개입과 관련해서는 절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과 딜을 하기 위한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그 시진핑 정권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보다는 트럼프하고 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중국 쪽에서는 트럼프의 배팅을 거는 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대혼란이 예상됩니다. 내년에 트럼프에 관한 책 많이 나오겠네요. 트럼프 시대를 다시 대비하라 뭐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당장 우리 같은 경우는 동맹 관계를 재정립하겠다고 하면서 네. 아무리 동맹이라도 일본, 한국, 유럽 쪽에서 갖고 오는 자동차, 전자제품 뭐 그러게요. 이런 거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10% 부과하겠다고 했는데요. 네. 25% 세금을 부과했던 중국 상품들 같은 경우는 큰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럴 가능성이 언제든지 내포가 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정부도 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공약 가운데 이런 것도 있네요. 환경부는 조직 축소.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제 전통 에너지 이런 쪽을 지원을 받으니까 친환경이나 이런 건 좀 부담이 있고 교육부 폐지도 선거 공약에 있다고. 교육부 왜 폐지해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가 생긴 게 지미 카터 대통령 때 처음으로 교육부가 생겼다고 합니다. 예. 그 이전에는 내무부라든지 보건후생부, 노동부에 소속이 돼 있었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교육은 개인이라든지 지자체가 담당하는 거지 연방 정부가 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적인 그 미국 독립을 했던 아버지들의 생각이었고 철학이군요. 예. 그게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전개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수층들이 아무래도 돈이 있다 보니까 사립학교를 보내고 좀 좋은 학교를 보냈는데 여기에 그 진짜 돈 많은 애들은 왕따 시킨다든지 애를 학교 보냈더니 그 마약 복용을 한다든지 또 폭력에 시달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다양한 문제점들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보수 그 가정들 같은 경우에는 홈스쿨링 하는 가정이 180만 명 정도 어린애들을 전부 홈스쿨링 하는데 이 홈스쿨링과 관련된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전문 학교들 그리고 과외 스포츠 그러니까 승마라든지 골프라든지 이런 쪽에 하는 그 비즈니스들이 아주 활발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3,000명 정도 되던 그 교육부 공무원이 17,000명까지가 늘어났고 네.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 문제를 좀 정리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국 교육도 이제 다인의 진화론을 교육하는 게 아니라 청지 창조와 관련된 교육도 같이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부도 대규모 예산 삭감 그리고 대규모 구조조정에 시달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대통령 혼자만 하는 건 아니고 그 뒤에 이제 그 소위 집권 세력들이 있잖아요. 정치적 이념이 있고 트럼프의 어떤 이런 강경 보수 강경이라든지 트럼프의 책사들이라든지 트럼프 정책을 만들고 지원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네, 트럼프와 관련해서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좀 아주 극우 네. 보수 세력인데요. 그 중에서도 딱 두 부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분류는 아무래도 트럼프와 관련된 정책을 직접 책임을 지고 있는 블록 로린스라고 하는 여사가 있는데 네. 텍사스 포트워크에 본고지를 두고 있고 또 워싱턴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중에 한 사람이 폴 댄슨 씨라고 하는 분이 네. 있는데 블록 로린스 여사 같은 경우에는 전국 공화당 위원장의 간부고요.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백악관에서 국내 정책을 담당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은 2024년 그 대선 전략과 관련된 싱크탱크인 아메리칸 퍼스트 폴리시 인스티튜트를 만들어서 여기에 그 고위 관료 출신들이 20명이 포진되고 있고요. 또 행정부의 장관도 8명이 있고 또 유력 인사만 무려 180명 가까이 참가할 정도로 상당히 싱크탱크고요. 또 한 가지는 제야에서 헤리티지 재단에서 미국 대통령한테 외교 정책 그리고 인수인계를 짜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려 350명 정도가 되고 있는데 아마 인사 문제에서부터 모든 것을 관장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제 두 사람과 관련된 그 정책안들이 조만간에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안 봐도 비디오라고 하죠. 완전히 극우 네.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블록 롤린스, 폴 댄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기간상 먼 것 같지만 이게 정책에 또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 대선 관련된 얘기 점검해봤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